카페 문을 나서는데 방금까지 웃고 떠들었던 게 거짓말처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분명 반갑게 만났는데 집에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건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이 다칩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았는데 막상 만나고 오면 더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오는 이 이상한 기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경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면 나는 안 그랬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편해지고 편해진 만큼 무심해집니다. 그 무심함이 쌓이면 40년 우정도 어느 날 조용히 끊어집니다. 오늘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는 쪽일 때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볼 이야기는 평생을 이어온 우정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흔한 이유입니다. 바로 걱정을 가장한 은근한 평가와 충고예요. 60대를 넘어서면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형태로 갈라집니다.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친구들도 자녀 문제, 노후 자금, 부부관계, 건강 등 각자 서 있는 땅의 높낮이가 확연히 달라지죠. 며칠 전 만난 67세 박정숙 씨의 일화입니다. 남편 건강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던 터라 정말 편한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어 어렵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어머, 내가 진작에 식단 바꾸라고 했잖아. 우리의 아빠는 내가 매일 아침 해독 주스 갈아 먹여서 병원 한 번 안 가잖아. 너도 이제라도 내 말대로 해. 걱정스러운 표정과 친절한 말투. 하지만 정숙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비참해질까요? 위로받으려 꺼낸 상처가 친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쾌함은 결코 예민함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적인 지위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타이틀이 사라질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순간 평등했던 우정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상하 권력 관계로 변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뇌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내 삶의 방식에 원치 않는 평가를 내릴 때 우리 뇌는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때와 똑같은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가 사실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명치에 날아온 주먹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귓가를 맴돌며 가슴이 답답했던 것은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뇌가 울린 정당한 비상벨이었던 셈이죠. 자녀 직장 문제로 속상한 친구에게 거봐, 내 말 안 듣더니라고 찌르는 말. 부동산으로 손해본 친구에게 그러게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니까라고 덧붙이는 말. 친하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라고 던지는 그 말들은 사실 관계를 밑동부터 썩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굳이 친구가 밖에서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의 우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친구의 무심한 충고에 명치를 맞은 듯 아파했던 것처럼 나 역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워 친구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60년 넘게 살아오며 배운 귀한 지혜는 타인의 삶에 함부로 내 기준의 정답을 들이밀 수 없다는 겸손함입니다. 우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정답을 들이미는 오만한 입술은 굳게 닫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공감해주는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팍팍한 세월을 함께 견뎌주는 오랜 친구에 대한 가장 고결하고 다정한 예의입니다. 두 번째로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겪지만 너무나 부끄러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내밀하고 쓰라린 감정입니다. 바로 친한 친구의 무심한 자랑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들이에요. 오랜만에 나갔던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찻자리 기억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는데 맞은편에 앉은 65세 김미숙 씨가 슬며시 휴대폰 사진첩을 내밉니다. 이번에 우리 큰애가 차를 바꿨는데 굳이 내 것도 같이 뽑았지 뭐야. 난 운전도 잘 안 하고 무릎 아파서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헛돈을 쓰는지 몰라. 아유, 이것 봐. 색깔도 너무 새빨개서 튀고 맘에 안 들어. 입으로는 툴툴거리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숙 씨의 눈가와 입꼬리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벅찬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옆에 앉은 친구들도 질세라 무용담을 하나둘씩 보태기 시작하죠. 우리 사위가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최연소 승진을 해서 해외로 발령이 났잖아. 주말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게 생겼어. 서운해 죽겠어. 우리 손주 녀석이 이번에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영재학원에 떡하니 붙었는데 세상에 학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거 있지? 애들 외벌이로 살기도 빠듯한데 어쩌겠어. 할머니인 내가 기둥뿌리 뽑아서라도 보태줘야지. 그 자리에 앉은 우리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칩니다. 정말 좋겠다. 다들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네. 참 부럽다. 복도 많지. 하지만 입으로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왁자지껄했던 모임이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덜컹거리는 어두운 차창 밖으로 비친 내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늙고 지치고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그동안 대체 무엇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 모양 이 꼴인가? 텅 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겉옷을 벗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서늘하고 거대한 박탈감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감정이 덮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호되게 자책하고 채찍질합니다. 친구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다니 내 속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배 아파하는 내가 너무 못나고 천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인격이 모자라거나 심성이 꼬여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지극히 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생존 본능의 발현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창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가늠하려는 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TV에 나오는 재벌 2세가 수백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샀다는 뉴스나 유명 연예인이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소식에는 전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나와는 아예 속한 세상이 다르다고 뇌가 인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은 바로 나와 출발선이 같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어릴 적 양은 도시락에 담긴 김치 반찬을 나누어 먹고 비슷한 처지의 평범한 월급쟁이 남편을 만나 비슷한 평수의 낡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바로 그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나와의 격차를 무섭게 벌리며 저 멀리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의 뇌는 이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우리 뇌의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합니다. 동시에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치는 뚝 떨어지죠. 즉, 친구의 무심한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을 들으며 속이 상하고 명치가 뻐근하게 아파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독재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격을 받으며 신체적인 타격을 입고 통증을 느끼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뇌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속이 좁다며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60대 이후 노년기가 맞이하는 심리적 지형은 청장년층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을 자아 통합 대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성적표를 매기는 뼈아픈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갈 때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내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거나 사회적 지위를 새로 쌓아 올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아가 자식에게 강력하게 투영되어 있는 자아, 확장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곧 내 인생 전체의 최종 성적표로 동일시하는 현상이 짙게 나타납니다. 내 성적표는 초라한데 평생을 곁에서 걸어온 친구가 눈부신 성적표를 흔들어댈 때 느끼는 감정은 질투를 넘어선 깊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모임에 나와서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내 친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를 죽이려는 악독한 마음을 품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늙어가는 육체와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지독한 인정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 후 명함이 사라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서글픈 불안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가진 가장 번듯한 것들, 즉 자식의 타이틀이나 돈의 힘을 빌려 자신의 남은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인 셈이죠. 나 아직 건재하다. 내 인생 이만하면 꽤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하는 결핍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이기적인 인정 투쟁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관계의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니까요. 우정이라는 그릇은 생각보다 두께가 얇고 예민한 크리스털 유리잔과 같습니다. 내 안의 기쁨과 환희가 100도씨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차갑게 식어 있는 친구의 유리잔에 예고도 없이 콸콸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한 유리잔은 결국 쩍하고 갈라져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내 감정의 온도가 높고 나에게 기쁜 일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처지와 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은 솔직함으로 위장한 폭력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숲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참새의 낡은 둥지를 찾아갔습니다. 공작새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훌륭한 깃털을 가졌는지 자랑하고 싶어 좁은 둥지 안에서 거대한 꼬리 깃털을 활짝 펴고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겨울밤, 참새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친구의 화려한 깃털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작은 나뭇잎 한 장, 그리고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체온이었죠. 결국 눈치 없는 공작새의 거만하고 화려한 날갯짓이 일으킨 거센 바람 때문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참새의 낡은 둥지는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 우화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굳이 내 눈부심을 상대의 눈앞에 들이대며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나란히 걸을 때 내 손에 들린 랜턴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옆에서 걷는 친구의 눈이 부실까봐 조용히 불빛의 각도를 내 발밑으로 살짝 낮춰주는 마음. 나와 발걸음을 맞추는 내 친구가 짙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만히 내 빛의 세기를 줄여주는 그 세심하고 넉넉한 배려. 오랜 세월을 굽이굽이 건너온 깊은 우정일수록 내 기쁨의 100%를 다 내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 달콤함을 30% 정도만 덤덤하게 꺼내어 놓고 나머지 70%는 굳이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가슴속으로 조용히 삼켜내는 묵직한 절제. 그것이 품격 있게 나이든 성숙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우정입니다. 내 지갑이 두둑해졌다고 해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친구 앞에서 밥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은근히 생색을 내는 태도. 내 자식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 자녀 문제로 깊은 소가리를 하는 친구 앞에서 내 아이의 청첩장과 명함을 밥상머리에 보란듯이 올려두는 무심함. 너도 나중에 이런 곳에 꼭 한번 가봐. 물이 다르더라. 너는 왜 아직도 그 유행? 지난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녀. 내가 하나 사줄까? 아계 없이 때로는 호의를 가장하여 던진 이 무심한 말들은 친구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고 관계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는 맹독입니다. 친구를 자신의 우월감과 얄팍한 행복을 확인하기 위한 무대 장치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아주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 유지되는 우리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우정은 젊은 시절처럼 무엇을 함께 화려하게 누렸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했느냐, 서로의 가난한 마음을 들추지 않기 위해 어떤 말을 꿀꺽 삼켜냈느냐로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려는 자랑의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고 친구의 옅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조용히 헤아려 주는 것. 친구가 겪고 있을 생의 결핍과 아픔을 결코 가십거리나 우월감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삶의 충만함을 날카로운 무기로 벼려 친구에 찌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얇고 위태로운 서로의 삶 위를 손을 잡고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걷는 일.
이것이 남은 평생을 흔들림 없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친구 사이의 가장 단단하고 고결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식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내 지갑이 두둑해졌을 때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그 기쁨을 낱낱이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곤 합니다. 혹시 나도 눈치 없는 공작새처럼 화려한 깃털을 뽐내느라 내 친구의 낡은 둥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합니다. 친구의 자랑에 내 속이 쓰렸던 것처럼 나의 무심한 자랑 역시 소중한 친구의 마음에 깊은 멍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쑥불쑥 튀어나오려는 자랑의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고 친구의 옅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조용히 헤아려 주세요. 친구가 겪고 있을 생의 결핍과 아픔을 가십거리나 우월감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삶의 충만함을 날카로운 무기로 벼려 친구를 찌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얇고 위태로운 서로의 삶 위를 손을 잡고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걷는 일. 내가 먼저 이렇게 조심하고 절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우정은 늙어가지 않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평생을 흔들림 없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친구 사이의 가장 단단하고 고결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무심코 가장 많이 저지르고 또 가장 많이 상처받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 혹은 한참 동안 통화를 끝내고 난 직후 마치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듯한 짙은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평온했던 내 일상까지 덩달아 우울하고 캄캄한 안개 속으로 가두어지는 기분.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친한 친구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 쓰레기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인 64세 이명희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소리가 벌써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죠. 아니나 다를까 주제는 역시나 남편 이야기입니다. 아유, 내가 진짜 그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어제는 글쎄 삭신이 쑤셔서 겨우 밥상을 차려놨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고 타령을 하면서 상을 밀어내잖아. 내가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밥해 바쳤는데 돌아오는 꼴이 고작 이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한번 터져나온 하소연은 멈출 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으로 다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관절 타령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 고생이 많다 속상했겠네라며 맞장구를 치고 달래주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묘한 허탈감과 함께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희 씨의 전화가 오면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턱 막힙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게 되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바빴다고 핑계 대야지 생각하면서도 오랜 친구의 외로운 연락을 피했다는 묵직한 죄책감에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 얘기 하나 못 들어주나? 내가 이렇게 매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친구의 연락을 피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여러분 마음의 절박한 생존 본능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스트레스 전염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과 하소연을 곁에서 지속적으로 듣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노동을 넘어 여러분의 뇌세포에 구조적 손상을 입히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는 간접 흡연이 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하려 합니다. 타인의 스트레스와 짙은 우울감을 여과 없이 받아내는 것 역시 내 마음의 폐에 새까만 타르를 들이마시는 맹독성 간접 흡연과 정확히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피로라고도 부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위로를 건네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닥나고 감정적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슬픔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지독한 우울이라는 바이러스를 상대방에게 옮겨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친구인데 이런 속얘기 하나 못하니?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겠어. 이 말은 듣기에는 애틋하지만 사실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폭력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내 마음속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속에 끓고 있는 오물을 친구에게 쏟아붓는 것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나 모임에서는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으로 행동하면서 왜 유독 가장 아끼고 소중하다는 친구에게만 빗장을 풀고 여과 없는 분노와 한탄을 무자비하게 배설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친구가 가족 문제나 부부 싸움 이야기를 꺼낼 때 위로해준답시고 섣불리 맞장구를 치며 함께 흉을 보는 행동입니다. 친구가 남편 흉을 볼 때, 그래, 내 남편 진짜 너무한다. 나 같으면 당장 짐 싸서 나왔어. 라고 강하게 편을 들어주면 그 순간엔 친구가 시원해할 것 같죠? 하지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는 칼로 물베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끼리 스르르 화해하고 다시 끈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정작 친구의 가족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여러분만 중간에서 아주 난처하고 우스운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 친구가 원망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며 너는 왜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니? 라며 오히려 나를 이간질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40년 우정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맞장구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지혜로운 우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산속에 맑은 물이 솟는 두 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 우물은 땅속 수맥이 연결되어 있어 늘 같은 온도의 맑은 물을 공유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첫 번째 우물에 썩은 나뭇잎과 흙탕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자신의 물이 탁해지는 것이 괴로워 깨끗한 물을 품고 있는 두 번째 우물 쪽으로 쉼없이 흙탕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맑으니까 내 탁한 물을 좀 받아주면 금방 깨끗해지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흙탕물을 쏟아부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우물이 다시 맑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산속의 두 우물 모두 바닥까지 썩어버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구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우물과 같습니다.
마치 내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모아두었다가 가장 만만하고 편한 이웃집 마당에 휙 던져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 속은 잠시 시원해질지 몰라도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친구의 마당은 지독한 악취로 진동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치워줄 수 있겠지만 만날 때마다 쓰레기를 버린다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결국 높은 담장을 쌓고 대문을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60을 넘기면 저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성한 곳 하나 없는 것이 우리네 늙어가는 인생입니다. 각자의 버거운 짐을 이고 지며 욱신거리는 무릎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의 무거운 짐까지 무방비로 얹어지면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둘 다 주저앉고 맙니다. 진정한 우정은 무조건 기대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끈적한 사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가는 맑은 우정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겠어라는 무거운 핑계로 나 역시 내 마음속 지옥의 오물을 가장 편안한 친구에게 함부로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문을 닫고 다스리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을 내 지옥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위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기대고 싶어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이 지혜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려는 이기심인가? 진정한 우정은 무조건 기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끈적한 사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을 정갈하게 가꾸는 용기, 그리고 친구의 정원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절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친구의 일상까지 오염시키는 행동을 당장 멈추는 것. 그것이 팍팍한 세월을 함께 견뎌주는 오랜 친구에 대한 가장 고결하고 품격 있는 예의입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농담처럼 보이지만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문득 관계의 밑동을 댕강 베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태도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과거를 함부로 소환하거나 현재의 취향과 일상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평가의 말들이에요. 동창 모임이나 오래된 고향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분위기를 띄우거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안주 삼아 농담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고 오히려 지울 수 없는 불쾌함과 수치심으로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주말 여고 동창 넷이서 모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평소 쓴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는 66세 최영숙 씨가 따뜻한 코코아차를 시키자 옆에 앉아있던 68세 한숙희 씨가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어유, 영숙이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입맛이 참 촌스러워. 이 나이가 되도록 커피 맛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애들처럼 달달한 것만 찾냐? 테이블에는 까르르 웃음꽃이 터지지만 영숙 씨의 얼굴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이윽고 화제가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넘어가자 숙희 씨의 말문이 다시 터집니다. 얘들아, 영숙이 얘 고등학교 때 진짜 소심해서 남자애들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 다녔잖아. 맨날 교실 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요즘 동창회는 어찌 그리 화려하게 입고 잘 나오니? 참 용됐다, 용됐어. 숙희 씨는 분명 친하니까, 허물없는 사이니까 재미있으라고 던진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영숙 씨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세워진 듯한 수치심. 그저 웃어넘기기엔 가슴속 어딘가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리고 정색하고 화를 내자니 농담도 못 받아주는 속 좁은 사람이 될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는 그 지독한 난처함.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말들이 밤새 귓가를 맴돌며 기분을 바닥 없는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그동안 저 친구에게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다 큰 어른에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이런 감정의 파동 역시 여러분이 속이 좁거나 예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교묘한 언어적 습관을 미세공격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앨런 피어스 박사가 처음 주창한 이 개념은 대놓고 쌍욕을 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대화 속에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차별적이고 평가적인 언어를 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세 공격은 대규모의 직접적인 트라우마 못지않게 인간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마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매일같이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 찔릴 때는 따끔하네하고 넘기지만 그것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 결국 피부 속에서 골마 터져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맙니다. 농담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상대방의 취향이나 흑역사를 깎아내림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권력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의 과거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만합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내가 옛날부터 덜렁거리긴 했지. 이런 식의 규정은 상대방이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세파를 견디며 이뤄낸 눈물겨운 변화와 성장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단히 잔인한 폭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60평생을 살며 겪은 수많은 풍파와 눈물이 사람의 모난 곳을 깎고 다듬어 지금의 단단한 어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0년 전, 50년 전에 그 어설프고 상처 많았던 10대, 20대의 틀에 나를 억지로 구겨 넣으려 할 때 관계는 치명적인 균열을 맞습니다. 친구의 낡은 지갑, 조금 촌스러운 옷차림, 투박한 입맛, 심지어는 주말에 즐겨보는 일일 드라마 취향까지. 그것은 그 친구가 평생을 살아오며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게 맞춰온 고유한 삶의 궤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질구질해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안락한 삶의 방식이죠. 그 취향을 두고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요즘은 그런 거 아무도 안 쓴다며 은근히 무안을 주는 일. 내 딴에는 더 세련된 것을 알려주겠다는 얄팍한 선의일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깊은 모멸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입장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친구가 던진 뼈 있는 농담에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나 역시 다 편해서 하는 소리야라며 친구의 낡은 지갑이나 촌스러운 취향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안을 주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합니다. 60평생 살아오며 단단해진 친구의 고유한 삶의 궤적을 내 잣대로 평가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에는 후하고 평가에는 철저히 인색해야 합니다. 스카프 색깔이 참 곱다. 어쩜 그렇게 글씨를 잘 쓰니 같은 작고 다정한 칭찬 한마디가 메말라가는 노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윤활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 무언가 내 기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보일 때는 잔소리를 꺼내는 대신 그냥 조용히 눈을 한번 질끈 감아버리는 묵직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입술을 꽉 깨물고 삼켜낸 그 뾰족한 한마디가 우리 우정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4가지 선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충고, 무심한 자랑,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 그리고 과거를 소환하며 깎아내리는 평가. 그렇다면 당장 내일 우리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실제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싸우거나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에 붙여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짧고 우아한 대응법 4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청하지 않은 뾰족한 충고가 날아올 때 친구가 내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선을 넘는 해결책을 들이밀면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부드럽게 방어막을 치세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나 그냥 하소연하러 온 거니까 위로만 좀 해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얄팍한 선의를 쳐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가장 세련된 문장입니다. 둘째, 친구의 무심한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비수처럼 꽂힐 때 속이 쓰린 나 자신을 탓하며 억지로 박수를 쳐줄 필요 없습니다. 리액션의 스위치를 꺼버리세요. 아유, 그래, 정말 잘됐다. 참,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 짧게 한마디만 건네고 미련 없이 바로 화제를 돌려버리세요. 자랑을 들어주는 관객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내 뇌가 잠깐 스트레스 호르몬에 속았을 뿐, 내 삶은 충분히 귀하다라고 가만히 토닥여주세요. 셋째, 친구가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끝없이 우울한 하소연을 쏟아부을 때, 듣다 지쳐서 전화를 피하게 되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예, 내가 요즘 영 컨디션이 안 좋고 속이 시끄러워서 내 무거운 얘기를 다 들어주기가 조금 벅차네. 우리 다음에 통화할까?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창고가 비어 있으면 그 누구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정중하게 알리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넷째, 내 흑역사를 들춰내거나 농담처럼 내 취향을 깎아내릴 때 허허 웃어넘기지 마세요. 내가 웃어주는 순간 상대방은 아, 얘한테는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무서운 라이선스를 얻게 됩니다. 웃음기를 거두고 눈을 맞추며 나는 그 얘기, 농담이라도 듣기가 영 불편하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정색하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담담하게 내 감정의 불쾌함을 통보하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친구라면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할 것이고 만약 농담인데 왜 예민하게 구냐며 되레 성질을 낸다면 그 인연의 유통기한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조심스레 꺼내놓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모든 관계의 고단함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꽉 붙잡아야 할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내 남은 생애를 통틀어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내야 할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친구의 자랑에 한없이 내가 초라해지며 쏟아지는 원망과 하소연에 내 소중한 일상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슬픔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친구,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마음이 닳고 피가 나도록 깎여나가는 것을 미련하게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고결한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지독한 방치이자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기자비 연구를 보면 우리의 노년을 관통하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오히려 모든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원치 않는 감정 노동이나 불편한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의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하고 끈끈한 대인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이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밭에 물을 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우물이 맑은 물로 찰랑찰랑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내 곁에 찾아온 목마른 이들의 갈증도 진심으로 축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유난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속이 좁게 변해서도 그 친구가 갑자기 악마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의 삶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온도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봄에 눈부시게 피는 꽃이 있고 찬바람 부는 가을에 묵묵히 피는 꽃이 있듯 우리의 인연도 저마다의 계절을 다르게 통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섭리의 흐름 속에서 굳이 모양이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끙끙대며 내 부드러운 손끝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두고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바짝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워둔 날카로운 가시에 서로를 찔러 피를 흘리게 되죠. 결국 여러 번 찔리고 물러서기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아주 절묘한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의 우정도 이 고슴도치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가족보다 가깝다고 해서 내 밑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참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지고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내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 고요하고 적당한 거리, 숨통이 트이는 그 넉넉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성숙한 어른들의 우정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처받는 일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6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식 키우고 밥벌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낸 대단하고 훌륭한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중받고 가장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친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세월이 내려앉은 내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참 애썼다.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가만히 나를 토닥여주는 시간을 오늘 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밧줄로 꽁꽁 묶는다고 메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풀고 싶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듯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평온해지면 굳이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나와
결이 맞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시 조용히 내 곁으로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우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내가 친구에게 쥐어줄 수 있는 우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른 친구의 얼굴이 있으셨나요? 친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속상했던 일 혹은 내가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던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진솔한 한 줄의 댓글이 지금 이 순간 외로움에 떨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벅찬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일 혹은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